1945년 3월 오키나와 섬에 위치한 미국 해군 기술 시설에 공학팀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태평양 전역의 해군 방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개량형 레이더 시스템을 검토했습니다. 한 명의 레이더 기술자가 승인되지 않은 개조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개조로 인해 표준 함선 레이더 장비가 무기 시스템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접근하는 카미카제 항공기를 전례 없는 정확성과 신뢰성으로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개별적인 주도권이 어떻게 전략적 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심층적인 공학 전문 지식과 전투 경험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공식적인 연구 프로그램은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개조의 이야기는 중요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압박 속에서의 혁신과 일선 운용자 및 군사 기술 간의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현대전에서 미국의 빠른 전술 적응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1945년 봄 일본 본토 근처에서 작전 중이던 미국 해군은 전례 없는 끔찍한 전술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일본의 카미카제 공격은 공중전 교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확립된 방공 이론을 뒤흔들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어 시스템은 적 항공기가 공격 비행에서 살아남으려 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어군은 접근 패턴을 예측하고 요격 전략을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카미카제 전술은 이러한 기존의 교전 패턴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자살 항공기는 파도 높이부터 2만 피트까지 다양한 고도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구름 엄폐, 지형 은폐, 그리고 조율된 다축 접근을 사용하여 최종 공격 비행까지 탐지를 피했습니다. 속도는 느리고 구식인 항공기부터 최대 속도로 돌진하는 현대 전투기까지 다양했습니다. 미국 해군 기동부대는 오키나와 침공을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수백 대의 잠재적인 자살 항공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규슈와 일본 남부 전역에 흩어진 비행장에서 발진했습니다. 이 전략적 문제는 향상된 레이더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탐지 방법론과 추적 절차에 대한 완전한 재고를 필요로 했습니다. 더욱이 레이더 운용자와 방어 무기 시스템 간의 조율도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1945년의 표준 해군 레이더 시스템은 전쟁 초기 개발된 확립된 공학 원리에 따라 작동했습니다. SC 공중수색 레이더는 1943년부터 미국 구축함과 순양함의 표준 장비였습니다. 이는 집중적인 개발 노력에 정점을 나타냈습니다. 이 개발은 해군연구소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방사선 연구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360도의 방위각을 완전히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계산된 강역으로 펄스를 송신했습니다. 이어서 탐지된 항공기까지의 거리와 방위를 결정하기 위해 반사 신호를 측정했습니다. SC 레이더는 정교한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여기에는 안정적인 작동을 유지하기 위한 자동 주파수 제어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신호 조건에 적응하기 위한 자동 이득 제어 기능도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설계된 안테나 패턴은 탐지 범위를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허위 표적을 생성할 수 있는 사이드 로브 반응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정교한 설계에도 불구하고 SC 레이더는 상당한 운용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카미카제 전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 시스템의 넓은 빔 패턴은 최대 거리에서 항공기를 탐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는 50마일을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더 짧은 거리에서는 표적 식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여러 항공기가 동일한 방위각 섹터 내에서 동시에 접근할 때 각각의 레이더 반사 신호는 합쳐졌습니다. 그들은 평면 위치 지식이 디스플레이 화면의 단일하고 구분되지 않는 접촉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용자들은 항공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정확하게 수를 세거나 개별적인 움직임을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정밀한 벡터 정보가 전투 공중 초계 전투기나 대공포 사격 지휘관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더욱이 SC 레이더의 펄스 반복 주파수와 신호 처리 특성은 지상 클러터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이는 육지 근처에서 작동할 때 발생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형 지물에서 오는 레이더 반사 신호와 저공 비행 항공기에서 오는 반사 신호를 효과적으로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제약은 해군 함정 주변의 방어 구역의 위험한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특히 연안 환경에서 그러했습니다. 이곳에서 미국 함선들은 상륙 작전 중에 운용되었습니다.
카미카제 위협은 이러한 모든 레이더 한계를 치명적인 효율성으로 체계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일본 조종사들은 레이더 회피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는 1944년 말과 1945년 초에 설립된 전문 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은 최종 공격 사거리까지 지표면 클러터가 항공기 존재를 가리는 적어도 접근 프로파일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전술적 접근 방식은 미국 함정 바로 위에서 고고도 강화를 포함했습니다. 이는 SC 레이더의 제한적인 수직 커버리지를 악용했습니다. 또한 빠르게 하강하는 표적을 추적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일본 항공 승무원의 신문을 기반으로 한 정보평가는 이러한 체계적인 전술 적응을 기록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미국 레이더의 능력을 상세히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고도에서 대략적인 탐지 범위를 파악했습니다. 또한 함선 상부 구조물에 의해 생성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 레이더 성능의 한계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최초 레이더 탐지부터 무기 발사 위치 도달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접근 프로파일을 연습했습니다. 일부 접근 방식은 다른 고도의 여러 항공기를 결합하여 동시 위협을 추적하고 교전하는 미국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압도했습니다. 1945년 2월과 3월 내내 카미카제 공격이 심화되면서 미국 측의 손실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해군 작전 연구 그룹이 수행한 통계 분석은 불안정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레이더 탐지를 피한 카미카제 항공기는 표적 함선에 도달할 확률이 80%에 달했습니다. 탐지되었다 하더라도 10마일 이내까지 추적되지 않은 항공기는 50%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조기 경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키나와 주변에 주둔한 피켓 구축함들은 특히 심각한 사상자를 냈습니다. 주 함대보다 훨씬 앞서 단독 또는 두 척씩 작전하던 이 함선들은 여러 항공기의 조율된 공격에 직면했습니다. 3월 23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해군은 15척의 구축함을 침몰시켰습니다. 30척 이상이 카미카제 공격으로 인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레이더 피켓 승무원의 사상률은 40%를 초과했습니다. 전술적 상황은 매우 위급해졌습니다. 개선된 탐지 능력이 없다면 증가하는 손실은 오키나와 주변의 제한된 해역에서 지속적인 작전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했습니다. 항공전자기술자 2등 기술자 존 미첼은 미국 함선 브라이언트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문제의 근본적인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1945년 2월 중순의 일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 중에 일어났습니다. 미첼은 이러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뛰어난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1942년 워싱턴의 해군 연구소에서 전문 전자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초기 레이더, SC 제품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들과 직접 협력했습니다. 그의 기술 교육은 무선 주파수 공학 원리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포함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장 조건에서 복잡한 전자 시스템을 문제 해결하는 실용적인 경험을 얻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후 미첼은 세 척의 다른 구축함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실제 전투 조건에서 레이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이론적 지식과 운용 경험의 이러한 결합은 미첼에게 독특한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설계 사양과 전투 요구 사항 사이의 격차를 이해했습니다. 2월 말 브라이언트호의 SC 레이더에 대한 일상적인 정렬 절차 중에 미첼은 수신이 회로에서 예상치 못한 동작을 발견했습니다. 감도를 최적화하기 위해 중간 주파수 증폭기 단계를 조절하던 중 그는 예상치 못한 동작을 관찰했습니다. 특정 비표준 설정은 표준 구성에서는 일반적으로 걸러내던 레이더 반사 신호를 생성했습니다. 이 신호들은 자동 이득 제어 회로가 잠재적 클러터로 억제하던 작고 저공 비행하는 표적에서 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미첼은 즉시 이 자동 억제 기능을 인식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조건에서 깨끗한 레이더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어도 카미카제 접근을 탐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신호들을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레이더가 약한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을 수정함으로써 시스템은 위협을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운용자들에게는 감도 설정에 대한 수동 제어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표준 구성이 완전히 놓쳤던 위협을 탐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첼의 혁신은 궁극적으로 표준 SC 레이더 구성에 대한 세 가지 상호 연결된 개조에 중점을 두었으며 각 개조는 특정 한계를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 개조는
중간 주파수 증폭기 단계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특정 주파수에서 이득을 증가시켰습니다. 이곳에서 작고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에서 오는 약한 반사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SC 레이더의 수신기는 슈퍼 헤테로다인 설계를 사용하여 들어오는 무선 주파수 신호를 더 낮은 중간 주파수로 변환하여 증폭하고 처리했습니다. 표준 증폭기 구성은 고고도에서 대형 항공기에서 오는 강한 반사 신호에 대한 성능을 최적화했습니다. 미첼의 개조는 증폭기 단계를 재조정하여 약한 신호에 대한 감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이는 최소 탐지 가능 신호 임계값을 약 6dB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소형 표적에 대한 탐지 거리 증가와 지상 클러터 속 항공기 탐지 능력 향상으로 직접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개조는 자동 이득 제어 회로를 다루었습니다. 이는 강한 신호로 인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수신기의 감도를 조절했습니다. 또한 약한 신호에 대해서도 적절한 이득을 유지했습니다. 표준 자동 이득 제어 설계는 변화하는 신호 조건에 상대적으로 느리게 반응하는 고정시간 상수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느린 반응은 신호 강도가 점진적으로 변하는 장거리에서 항공기를 추적하는 데 적합했습니다. 이곳에서 신호 강도는 점진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가 급격한 고도 변화를 할 때는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운용자가 장거리 수색 모드와 단거리 추적 모드 사이를 빠르게 전환해야 할 때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첼의 개조는 수동 제어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운용자가 자동 이득 제어를 완전히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특정 전술 상황에 맞게 반응 특성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레이더 운용자들에게 즉각적인 위협 환경에 맞게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유연성을 제공했습니다. 장거리 수색 작전 중에는 운용자들이 높은 감도를 설정하여 탐지 거리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근접한 여러 표적을 추적할 때는 감도를 낮춰 클러터를 최소화하고 표적 식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개조는 가장 혁신적이었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입증되었습니다. 미첼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회로를 추가했습니다. 이 회로는 절대적인 신호 레벨보다는 신호 강도의 급격한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회로는 비디오 처리 과정에서 고역 통과 필터 역할을 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신호는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정지 상태의 신호는 약화시켰습니다. 이 개조는 움직이는 항공기에서 반사된 신호와 정지된 지형 반사 신호 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활용했습니다. 항공기에서 반사된 신호는 레이더 빔을 통과할 때 강도가 빠르게 변했습니다. 지형 반사 신호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강조함으로써 미첼의 회로는 레이더가 움직이는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두 신호의 강도가 비슷할 때에도 정지된 배경을 구분했습니다. 이 기능은 지상잡음 속에서 저고도 항공기를 탐지하는 데 혁명적이었습니다. 기존 기술로는 이 문제를 거의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기술적 구현에는 레이더 공학 원리에 대한 정교한 이해와 세심한 실제 제작 기술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미첼은 약 3주 동안 체계적인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이 시험은 오키나와 남쪽에서 브라이언트함의 정기 순찰 작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개조 작업에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각 회로 변경 사항을 개별적으로 구현하고 시험한 후에 다음 단계로 진행했습니다. 각 개조에 대해 미첼은 정밀한 측정을 통해 탐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문서화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고도에서 시험 목표물에 대한 탐지 범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추적 정확도 향상도 측정했습니다. 더욱이 오경보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했습니다. 함의 보급 담당관은 항공기 접촉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며 미첼을 도왔습니다. 그는 각 목표물에 대한 탐지 범위, 고도, 추적 품질을 기록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미첼이 주관적인 운용자의 인상에 의존하지 않고 성능 향상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는 미첼의 낙관적인 예측마저 뛰어넘었습니다. 향상된 시스템은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브라이언트함의 방어 효율성을 변화시켰습니다. 적어도 항공기에 대한 탐지 범위는 표준 구성 시 약 6마일에서 증가했습니다. 개조 적용 후에는 거의 11마일에 도달했습니다. 이 40%의 향상은 방어 작전을 위한 추가 경고 시간으로 직접 이어졌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개조된 레이더는 개별 항공기를 계속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 목표물이 비슷한 방위에서 동시에 접근할 때도 가능했습니다.
신호 처리 개선은 빠른 신호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운용자에게 편대 내 개별 항공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표준 시스템으로는 이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의 지상 잡음 관통 능력은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운용자들은 100피트 미만의 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육지에서 5마일 이내에서 운용할 때도 가능했습니다. 표준 레이더로는 이러한 기능이 불가능했습니다. 미첼의 개조는 처음에는 어떠한 공식적인 승인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칭송받기도 했습니다. 해군 규정상 함대에 배치된 전투 시스템의 어떠한 변경도 해군 함정국을 통한 공식 승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승인 과정은 일반적으로 수개월간의 실험실 시험을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여러 공항위원회의 기술 검토도 필요했습니다. 개조가 시스템 신뢰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서화된 증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술적 상황의 긴급성 때문에 미첼은 공식 승인을 기다리는 것이 인명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장 인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이언트 함은 오키나와 해상 순찰 중 거의 매일 카미카제 공격에 직면했습니다. 미첼은 개선된 레이더가 그의 함선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정확하게 믿었습니다. 또한 구축함 방어망 내 다른 함선들을 보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인명을 구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징계 결과를 감수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첼은 개조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문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각 회로 변경의 기본이 되는 공학 원리를 설명하는 상세한 기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측정된 성능 향상 결과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와 함께 문서화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개조가 기존 회로와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포괄적인 회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서는 그의 무단 개조에 공식적인 관심이 집중되었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미첼은 또한 브라이언트 함의 레이더 운용자들에게 새로운 수동 제어 장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다양한 전술 상황에 대한 절차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최대 탐지 범위를 위해 고감도를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또한 근거리 목표물 추적 개선을 위해 이득을 언제 줄여야 하는지도 설명했습니다. 이 훈련은 기술적 개선이 실제 작전상의 이점으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개조된 레이더 시스템의 전투 효율성은 1945년 3월 7일 카미카제 공격 중에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날 아침 브라이언트 함은 제1레이더 초계 스테이션의 일부로 작전 중이었습니다. 이 함선은 오키나와 북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곳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일본군의 공격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했습니다. 07시 15분, 미첼의 개조된 레이더는 북서쪽에서 17마일 거리에 접근하는 항공기 편대를 탐지했습니다. 표준 레이더였다면 이 편대를 수마일 더 가까이에서 탐지하여 경고 시간이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레이더 운용자는 즉시 이 접촉을 전투정보센터에 보고했습니다. 이 센터는 4대의 F-6F 헬캣 전투기로 구성된 전투 공중 초계대를 다가오는 공격대로 향하게 했습니다. 개조된 레이더에 향상된 추적 기능은 브라이언트 함의 전투기 통제관이 헬캣 전투기를 전례 없는 정밀도로 유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편대 내에서 6대의 개별 항공기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선두 요격을 위해 전투기를 지시했습니다. 전투 공중 초계대는 12마일 거리에서 교전했습니다. 이들은 3대의 공격 항공기가 초계 스테이션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했습니다. 남은 3대의 항공기는 브라이언트 함과 자매함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지속적인 고품질 레이더 추적 덕분에 함선들의 대공포는 최대 유효 사거리에서 이 항공기들과 교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5인치 함포 사격은 4마일을 초과하는 거리에서 2대의 항공기를 더 격추시켰습니다. 대공포에 손상된 마지막 카미카제 항공기는 브라이언트 함에서 50야드 미만의 차이로 빗나갔습니다. 이 항공기는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전체 교전은 미첼의 개조를 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향상된 탐지 및 추적 기능이 없었다면 그 6대의 항공기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초계함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이언트 함의 성공은 태평양 함대 기술 스태프의 즉각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울리시 환초에 본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리치먼드 터너 부제독은 오키나와 작전을 지원하는 상륙군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미카제 공격의 효율성을 줄일 수 있는 어떠한 기술적 이점이라도 절실히 찾고 있었습니다. 3월 7일 교전 후 48시간 이내에 터너는 레이더 전문가 팀을 파견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해군 기술 임무단 소속이었습니다. 이들은 브라이언트 함에 탑재된 미첼의 개조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팀은 3월 9일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고속 수송선을 타고 브라이언트 함의 작전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소형 보트로 갈아타고 구축함에 도착했습니다. 로버트 첸 소련기 기술평가팀을 이끌었습니다. 첸은 이 평가에 탁월한 자격을 갖추고 참여했습니다. 그는 원래의 SC 레이더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방사선 연구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41년과 1942년에 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시스템의 설계 철학과 공학적 절충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레이더가 생산 단계에 들어간 후 첸은 해군 기술 임무단으로 정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자 시스템의 전투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 기회를 식별하는 일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그의 팀에는 3명의 추가 레이더 엔지니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 엔지니어는 시스템 설계의 다른 측면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안테나 공학, 수신기 회로, 신호 처리가 포함되었습니다. 첸의 팀은 나흘간 미첼의 개조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시험을 집중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평가에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미첼이 구현한 정확한 회로 변경 사항을 문서화했습니다. 그 후 다양한 환경 조건과 작전 시나리오에서 시스템 성능을 측정했습니다. 팀은 울리시에서 공수한 특수 시험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이 장비는 수신기 감도, 안테나 패턴, 신호대 잡음비, 추적 정확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실제 전투 공중 초계 작전 중 시스템의 성능을 관찰했습니다. 운용자들이 수동 제어 장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록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술 상황에 맞게 성능을 최적화했습니다. 그들은 브라이언트 함의 레이더 운용자들을 광범위하게 인터뷰했습니다. 개조가 목표물 탐지 및 추적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들의 관찰을 문서화했습니다. 그들은 최근 교전에서 얻은 전투 효율성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는 브라이언트 함의 성능을 표준 레이더를 장착한 다른 구축함과 비교했습니다. 3월 14일 터너 제독에게 제출된 첸의 공식 보고서는 숙련된 레이더 엔지니어들조차 놀라게 한 발견 사항을 문서화했습니다. 개조된 레이더 시스템은 탐지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표준 SC 레이더 성능을 능가했습니다. 그 격차는 이론적 분석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컸습니다. 보고서는 이 시스템이 파도 상단 높이의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탐지 범위는 최대 12마일이었습니다. 이는 유사한 조건에서 표준 구성의 전형적인 6마일 탐지 범위의 2배였습니다. 고고도 탐지는 약 30마일에서 거의 42마일로 향상되었습니다. 추적 개선은 단순 탐지 범위 증가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운용자들은 편대 내에서 최대 8대의 개별 항공기를 구별하고 동시에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표준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최대 2대 또는 3대의 목표물과 비교됩니다. 자동 이득 제어 개조는 운용자에게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이 도구들은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전술 상황에서 레이더 성능을 최적화했습니다. 이는 설계자들이 원래 구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첸의 보고서는 미첼의 개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기술적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개조는 레이더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거나 새로운 고장 모드를 만들지 않고 구현되었습니다. 추가 회로는 함선 예비 부품 재고에 이미 있는 부품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작전 조건에서의 유지 보수성을 보장했습니다. 둘째, 개조는 충분히 간단했습니다. 함선 전자 기술자들이 이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대 선박에 비치된 표준 도구와 시험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함선들이 주요 수리 시설로 돌아가지 않고도 신속한 함대 전체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개조가 원래 설계의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과 상당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공식 개발 프로그램들은 이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해군의 첸 보고서에 대한 대응은 태평양 함대가 전술적 혁신을 놀라운 속도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첸의 평가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레이먼드 스프루언스 제독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스프루언스는 저함대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명령들은
미첼의 개조 사항을 모든 함선에 즉시 설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SUC 레이더를 장착한 모든 태평양 함대 함선들을 포함했습니다. 그 지시는 개조 사항을 긴급 전술 요구 사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것은 함대 전체에 적용되는 최우선 순위 범주였습니다. 이 분류는 다른 프로그램들로부터 자원 전환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수송자산 징발과 필요 부품의 초과 근무 생산을 허용했습니다. 그 명령은 스프루언스 제독이 가미카제 위협을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이 위협은 그의 함대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전술적 과제를 나타냈습니다. 미첼의 개조 사항은 즉시 배치될 수 있는 검증된 해결책을 제공했습니다. 함대 전체 개조 프로그램의 이행은 정교한 물류 조정과 전례 없는 긴급성을 필요로 했습니다. 진주만, 괌, 그리고 울리시에 있는 해군 기술 시설들은 상세한 기술 패키지를 받았습니다. 이 패키지들은 개조 절차들을 설명했습니다. 그것들은 스프루언스 제독의 지시 후 72시간 이내에 도착했습니다. 이 패키지들은 완전한 회로도와 부품 목록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그것들은 필요한 부품들을 명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것들은 단계별 설치 절차, 보정 프로토콜, 그리고 운용자 훈련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항구에 정박 중인 함선들의 전자기술자들은 집중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설치 및 보정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은 8시간의 교실 교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훈련 시스템의 개조 사항을 설치하는 실습이 진행되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후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함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이동기술 지원팀에 감독해 실제 설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해군은 개조를 위한 전문 부품을 제조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설립했습니다. 대부분의 부품들은 이미 보급 시스템에 있는 표준 품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첼이 설계한 여러 맞춤형 회로는 새로운 생산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해군은 캘리포니아의 전자 제조업체들과 이 부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가속화된 일정으로 그것들을 제조했습니다. 최초 생산부는 초기 주문 후 열흘 이내에 진주만에 도착했습니다. 이 성과는 24시간 내내 제조 작업을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우선 공수수송을 요구했습니다. 각 생산 배치를 확인하기 위해 품질 관리 절차가 수립되었습니다. 이것은 부품들이 함대로 배포되기 전에 사양을 충족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설치팀은 함선을 가능한 한 빨리 개조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작업했습니다. 각 설치에는 완료까지 약 8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부품의 물리적 설치와 납땜 연결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개조된 회로의 보정 및 성능 확인을 위한 테스트를 수반했습니다. 해군은 이동기술팀을 설립했습니다. 이 팀들은 울리시, 레이테만, 그리고 오키나와의 정박지들 사이를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함선들이 일상적인 보급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작전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신속한 함대 전체 배포를 보장했습니다. 1945년 4월 중순까지 200척이 넘는 함선들이 향상된 레이더 시스템을 받았습니다. 5월 말까지 600척이 넘는 함선들이 미첼의 개조 사항을 설치한 채 운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해군 역사상 가장 빠른 기술 배치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전술적 상황의 긴급성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상황이 요구할 때 해군의 신속한 변화를 위한 조직적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조된 레이더 시스템은 모든 해군 기술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전투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1945년 4월과 5월에 걸쳐 태평양 전쟁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오키나와 주변 작전들은 시스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시스템들은 최대 스트레스 해소 시험되었습니다. 미 해군 병력은 전례 없는 규모로 지속적인 가미카제 공격에 직면했습니다. 일본 사령관들은 자신들의 남은 항공, 자산을 탱고 작전에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필사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미 해군 병력의 지속적인 공세 작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손실을 입히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일본군은 오키나와 전역 동안 1,500호회가 넘는 개별 가미카제 출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출격들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이 공격들은 미 해군 병력이 전쟁 내내 겪었던 가장 격렬한 공중 공격을 나타냈습니다. 전술 환경은 개조된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테스트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모든 작전 조건에서
그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를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주간 및 야간 작전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다양한 기상 조건과 다른 전술 시나리오를 수반했습니다. 해군 작전 연구 그룹이 집계한 전투 효과 데이터는 혁신적인 결과들을 드러냈습니다. 이 결과들은 미첼의 개조 사항을 결정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개조된 레이더 시스템을 장착한 함선들은 향상된 탐지 및 추적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능력들은 방공작전에서 전술적 교전 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다가오는 가미카제 항공기에 대한 평균 탐지 거리는 8마일에서 14마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고도 대역과 접근 프로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6마일의 개선은 4분에서 5분까지 추가 경고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이 추가 시간은 항공기가 무기 발사 위치에 도달하기 전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추가적인 시간은 전투 공중 순찰대가 공격하는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격은 방어적 이점이 미 전투기들에게 강력하게 유리한 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향상된 표적 식별은 함선들이 요격기 항공기를 전례 없는 정밀도로 유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투기들은 특정 위협으로 유도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세한 추적 정보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정보는 진행 방향, 속도, 고도, 그리고 방어 함선에 대한 예상 충돌 시간을 포함했습니다. 전투 교전의 통계 분석은 설득력 있는 정량적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함선과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 개조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1945년 4월 동안 표준 레이더 시스템을 장착한 함선들은 가미카제 명중률을 경험했습니다. 이것들은 탐지된 공격 중 대략 18%였습니다. 개조된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함선들은 이것을 대략 7%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성공적인 공격률에서 60% 이상의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이 차이는 수백 명의 미국인 생명을 구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수십 척의 함선들이 계속적인 작전을 위해 보존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해군의 작전 연구 그룹은 300회가 넘는 개별 방공 교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표준 레이더 시스템과 개조된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함선들 간의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습니다. 이것들은 함선 종류, 오키나와에 대한 상대적 위치, 그리고 시간대를 포함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공격 항공기의 수를 고려했습니다. 분석은 조기 탐지가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임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가미카제 공격에 대한 성공적인 방어의 핵심적이었습니다. 추가 경고 시간, 매 1분마다 성공적인 공격 확률을 대략 15% 감소시켰습니다. 이것은 개조된 레이더 시스템으로 인한 4분에서 5분간의 개선을 전략적으로 결정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개조 사항은 특히 야간 작전 중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시각적 탐지가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방어 협조는 전적으로 레이더 성능에 의존했습니다. 표준 레이더 시스템은 어둠과 일본의 적어도 접근 전술의 조합에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전술들은 레이더의 한계를 이용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표준 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용자들은 5마일 이내까지 적어도 항공기를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요격을 위한 충분치 않은 경고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개조된 시스템은 조명 조건에 관계없이 일관된 높은 탐지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야간 작전 중에도 주간과 유사한 거리에서 항공기를 탐지했습니다. 4월 말 야간 교전 동안 개조된 레이더를 갖춘 함선들은 다가오는 항공기의 92%를 탐지했습니다. 탐지는 10마일을 초과하는 거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표준 시스템을 갖춘 함선들의 68% 탐지율과 비교되었습니다. 이 능력은 미군이 24시간 내내 방어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사령관들에게 어둠의 전술적 이점을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이 이점을 활용해 왔습니다. 1945년 5월과 6월 동안 일본의 전술적 대응은 극적으로 향상된 미국 레이더 능력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 후 입수된 정보 문서들은 중요한 정보들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해군 항공사령관들은 4월 중순까지 미 방공에 향상된 효과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특히 향상된 레이더 탐지에 기인한다고 보았습니다. 살아남은 조종사들의 사후 보고서는 일관되게 한 가지 관찰을 언급했습니다.
미 전투 공중 순찰대들은 그들의 접근 경로를 놀라운 정밀도로 예측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녁 초기에 비해 훨씬 더 먼 거리에서 그들을 교전했습니다. 일본의 전술교리는 이러한 새로운 현실에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방향에서 대규모 동시 공격을 통해 미 방어선을 압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은밀한 접근을 통한 기습 달성 대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조된 레이더 시스템은 대규모 협동 편대에도 똑같이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향상된 표적식 별은 미 전투기 통제관들이 여러 요격기 부대를 동시에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넓은 방어 구역에 걸쳐 여러 위협과 교전했습니다. 미 전투기들은 공격 편대의 특정 요소들을 요격하도록 유도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군이 개별 함선에 압도적인 병력을 집중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미첼의 개조 사항의 기술적 성공은 군사 혁신 과정에 대한 더 광범위한 조사를 촉발했습니다. 이것은 해군 지도부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위 지휘관들은 불편한 진실을 인식했습니다. 미첼의 무단 개조는 확립된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결과들을 낳았습니다. 공식 연구 개발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결과들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많은 자원과 시간에도 불구하고였습니다. 그 상황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제기했습니다. 군사 조직들은 기술 표준화와 품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투에서 신속한 전술적 적응의 필수성과의 균형을 맞추어야 했습니다. 해군 지도부는 공식 승인 절차에 대한 엄격한 고수가 전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평시 작전에는 적절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었습니다. 급변하는 전투 상황에서의 지연은 인명을 희생시켰습니다. 해군 장관 제임스 포레스탈은 미첼의 개조로 발생한 문제들을 직접 검토했습니다. 포레스탈은 함정국과 해군 연구실에 새로운 규약을 개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규약들은 전술적 필요로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될 때 현장 개조를 장려했습니다. 또한 이 규약들은 적절한 기술적 감독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감독은 개조가 안전이나 신뢰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정책은 최전선 인력들이 작전 요구 사항을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인력들은 기술적 해결책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 상황을 모르는 연구실 연구원들은 이러한 해결책들을 간과하거나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규약들은 현장 개조에 대한 신속한 검토 절차를 수립했습니다. 이는 개조 사항들이 몇 달이 아닌 몇 주 안에 평가되고 함대 전체에 적용되도록 승인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냉전 시대 내내 해군이 전술 혁신에 접근하는 방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첼은 그의 혁신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도쿄만에 정박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쉽 미주리함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1945년 9월 10일에 일어났습니다. 태평양 함대 총사령관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미첼에게 무공 훈장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이 훈장은 기술적 성과에 대한 최고의 평시 훈장이었습니다. 공식 표창장은 미첼의 개조가 수많은 함선과 수천 명의 인명을 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인명 및 함선 절감은 오키나와 전역과 서태평양에서 이어진 작전 중에 발생했습니다. 이 시상식은 상당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은 미첼을 미국의 기술적 독창성의 모범으로 칭송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전투 상황에서 그의 개인적인 주도성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미첼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인정은 함대 전역에 있는 동료 레이더 기술자들로부터 왔습니다. 공식적인 시상식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군 전자장비 부문 내에서 미첼은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례는 개인의 창의성과 기존 절차에 도전하려는 의지가 어떻게 전략적 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자들은 그의 개선 사항들을 모두 미첼 스위치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술자들은 함대 전체에 걸쳐 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했습니다. 선임 전자 기술자들은 훈련 중에 미첼의 이야기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절차를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보다 기본적인 공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미첼의 사례는 다른 기술자들이 장비 개선을 실험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후속 현장 개조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들은 다양한 시스템의 전투 효과를 높였습니다. 개조된 레이더 시스템의 전략적 영향은
개별 함선의 생존 가능성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1945년 서태평양에서의 전체 작전 과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개조 사항들은 오키나와 주변에서 미국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는 해군 손실을 작전상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이점이 없었다면 가미카제 공격은 심각한 사상자를 초래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일본에 대한 최종 공격을 위한 미국의 전략 계획에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했을 것입니다. 전후 압수된 일본 문서를 기반으로 한 정보는 일본 지휘관들이 명확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가미카제 전술이 심각한 손실을 입혀 미국군의 공세 작전을 저지하거나 협상에 의한 평화 조건을 강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개선된 레이더 탐지 및 효과적인 전투기 요격은 이 전략을 결정적으로 좌절시켰습니다. 미국의 해군 손실은 비록 비극적으로 상당했지만 허용 가능한 작전 한도 내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오키나와에서의 지상 작전을 계속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일본 주변 해상 봉쇄를 유지하도록 보장했습니다. 나아가 규슈 침공 계획인 올림픽 작전 준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미첼의 개조에 대한 전후 기술 분석은 그들의 우아한 단순성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레이더 공학의 기본에 대한 그의 정교한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미첼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레이더 설계자들이 알지 못했던 혁명적인 원리를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식 개발 프로그램이 간과했던 방식으로 기존 시스템을 최적화했습니다. 중간 주파수 증폭기 개조는 SC 레이더의 수신기 설계 특성을 활용했습니다. 표준 구성은 이러한 특성들을 활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특성들은 설계 초기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엔지니어들은 다른 매개 변수들을 최적화했고 향상된 탐지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수동 이득 제어 기능은 또한 자동화 시스템이 제공할 수 없는 유연성을 운용자에게 제공했습니다. 한 신호 처리 개선은 빠른 신호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간단한 아날로그 회로를 사용하여 결과를 얻었습니다. 동시대 기술로는 디지털 신호 처리를 통해 이를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개선의 조합은 혁신적이었습니다. 각 개선 사항은 개별적으로는 미미했지만 총체적으로는 개별적인 효과를 뛰어넘는 능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전후 작전 분석은 개조 사항들의 전투 효과를 전례 없는 통계적 세부 사항으로 기록했습니다. 해군의 작전 연구부서와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응용물리학 연구실은 포괄적인 통계를 집계했습니다. 이 통계는 1945년 3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다루었습니다. 이 분석은 개조된 레이더 시스템을 장착한 함선과 관련된 모든 방공교전을 조사했으며 이는 2,000건 이상의 개별 사건에 달했습니다. 개조된 레이더를 장착한 함선들은 이 기간 동안 6,000회 이상의 개별 가미카제 출격 방어에 참여했습니다. 데이터는 개조된 레이더를 장착한 함선들이 가미카제 공격에 대해 87%의 성공적인 요격률을 달성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공적인 요격은 항공기가 무기 발사 위치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조건에서 표준 레이더 장비를 갖춘 함선의 63%와 비교되었습니다. 요격률의 24% 차이는 함선 손실 방지로 직접 이어졌습니다. 통계 모델링은 개조된 레이더 시스템이 최종 4개월간의 전투 작전 기간 동안 태평양 함대 전역에서 약 240건의 성공적인 가미카제 공격을 막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성공적인 가미카제 공격은 사건당 평균 4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손상 보고서에 대한 상세 분석에 따르면 개조된 레이더 시스템은 태평양 전쟁 마지막 몇 달 동안 약 1,800명의 미국인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계산에는 후속 작전에서 함선 손실을 막음으로써 구한 추가적인 인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함선 가용성을 유지하는 전략적 가치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용성은 지속적인 공격 작전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개조 사항들은 전후 레이더 개발에 심오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후 해군 연구실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방사선 연구실 엔지니어들은 미첼의 회로를 광범위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이 회로들이 왜 그렇게 극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왔는지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분석은 레이더 설계 철학의 근본적인 수정을 가져왔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원래의 SC 레이더 개발이 자동화와 운용의 용이성을 강조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는 때때로 최대 성능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미첼의 개조는 숙련된 운용자들이 적절한 제어와 훈련을 받으면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자동화 시스템이 달성한 것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운용자 제어 기능이 차세대 레이더 설계의 표준 요소로 포함되도록 이끌었습니다. 다양한 전술 조건에 적응하기 위한 유연한 신호 처리 강조는 핵심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는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전반에 걸쳐 레이더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한국 전쟁 시대의 육해군 특수목적 수색 6 레이더는 미첼의 개조에서 직접 파생된 설계 요소를 통합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 내내 미국 구축함의 표준 장비가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동 이득 제어 기능을 포함하여 운용자들이 특정 전술 상황에 맞춰 감도를 최적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클러터 배경에 대한 이동 표적 탐지를 강조하는 신호 처리 회로를 특징으로 했습니다. 더욱이 이는 향상된 추적 기능을 제공하여 여러 표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군 레이더 운용자 훈련 프로그램은 이러한 제어 장치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동화 시스템을 감시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훈련 철학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미첼의 혁신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했습니다. 현대 해군 레이더 시스템은 미첼이 1945년에 식별한 근본적인 원칙들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위상 배열 레이더는 정교한 신호 처리를 통합합니다. 예를 들어 이지스 유도 미사일 순양함과 구축함에 사용되는 스파이1 시스템은 표적 특성과 환경 조건에 따라 탐지 성능을 적응적으로 최적화합니다. 이 시스템들은 미첼이 수동으로 구현했던 많은 기능들을 자동으로 수행하지만 근본적인 원칙들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클러터로부터 이동 표적을 구별하는 것의 강조는 미첼의 전시 혁신에 그 기원을 둡니다. 다양한 전술 상황에 맞춰 수신기 감도를 최적화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운용자에게 자동화 기능을 재정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도 그의 작업에서 비롯됩니다. 레이더 시스템 설계를 연구하는 해군 엔지니어들은 미첼의 개조에 대해 배웁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작전 요구사항이 어떻게 기술 개발을 주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사례로 봅니다. 미첼의 비공식 레이더 개조 이야기는 대규모 군사 조직의 기술 혁신에 대한 더 넓은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식 연구 개발 프로그램들은 상당한 예산과 긴 시간표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체계적인 공학 과정과 신중한 테스트 프로토콜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된 시스템을 생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작전 조건에서 신뢰성을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전투에서 진정으로 혁신적인 능력은 종종 최전선 인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들은 연구실 연구원들이 결코 완전히 재현할 수 없는 친밀함으로 작전 요구 사항을 이해했습니다. 미첼이 성공한 것은 정교한 기술 전문 지식과 직접적인 전투 경험을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학적 및 작전적 관점에서 전술적 문제를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접근 방식을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첼은 회로 수준에서 레이더 시스템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또한 운용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전투에서 무엇을 가장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시스템 한계가 그들의 효과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지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조합 덕분에 그는 독특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투 상황을 모르는 연구실 연구원들은 이러한 해결책들이 중요하거나 실용적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태평양 함대가 미첼의 개량을 신속하게 채택한 것은 조직의 민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술적 혁신을 빠르게 인식하고 활용했습니다. 해군은 광범위한 실험실 테스트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공학위원회의 공식 검토와 신뢰성 평가 또한 선택사항이었습니다. 전체 함대에 대한 이러한 개량을 승인하기 전에 포괄적인 문서화가 요구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절차는 평시 기준에 따르면 전적으로 정당화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 변화에 대한 신중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접근 방식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들은 개량에 입증된 전투 효과를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전술적 상황의 절박한 긴급성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비 현장 테스트와 체내 신속한 평가를 바탕으로 계산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스프루언스 제독은 함대 전체에 대한 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개량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드러낼 수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작전 조건에서 유지 보수가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테스트에서 감지되지 않은 방식으로 레이더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 구출과 함선 보존이라는 잠재적 이점이 가능한 비용보다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이 결정은 기술 검증 요구 사항과 작전상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한 성숙한 조직적 이해를 반영했습니다. 이 결정은 중요한 선례를 세웠습니다. 이는 냉전 시대 내내 군사 혁신 과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무기체계 개량이 전투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전쟁 동안 그러했습니다. 구현 프로그램 자체는 전투 조건에서 효과적인 기술, 물류의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해군은 3개의 주요 개량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진주만, 괌, 그리고 울리티에 위치했습니다. 각 센터는 동시에 최대 12척의 함선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급 또는 경미한 수리를 위해 도착하는 함선들은 레이더 개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유지보수 주기의 일부였으며 작전 중단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개량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3개의 기술자 교대조가 24시간 내내 일했습니다. 각 센터는 30번의 설치에 충분한 구성 요소 재고를 유지했습니다. 재보급 호송대는 매주 미국 본토에서 도착했습니다. 물류 시스템은 모든 설치를 추적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함선 이름, 설치 날짜, 기술자 신원, 그리고 테스트 결과를 문서화했습니다. 발생한 모든 문제 또한 기록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해군이 함대 전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레이더 운용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은 하드웨어 개량과 병행하여 발전했습니다. 해군은 개선된 장비만으로는 더 나은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운용자들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식에 상응하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진주만과 괌에 설립된 훈련 시설은 포괄적인 과정을 개발했습니다. 이 과정들은 운용자들에게 새로운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과정들은 개량의 바탕이 되는 공학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절차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운용자들은 수동 이득 제어가 왜 탐지 기능을 개선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들은 또한 신호 처리 회로가 이동하는 목표물을 클러터에서 어떻게 구별하는지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어떤 전술적 상황에서 다른 제어 설정이 필요한지 이해했습니다. 이해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적응력 있는 운용자를 양성했습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춰 기술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에는 가미카제 공격 시나리오의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일본 전술에 대한 정보 평가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운용자들은 시뮬레이션된 지상 클러터에서 적어도 접근을 탐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개의 동시 목표물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전투기 지휘관과 협력하여 전투 공중 초계기를 유도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장비는 개량된 레이더 디스플레이를 복제했습니다. 이 장비는 이 훈련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관들은 실제 전투 조건과 일치하는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훈련을 완료한 운용자들은 현저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제어 장치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만 받은 사람들과 비교한 결과였습니다. 전투 효과 데이터가 이러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전체 훈련 프로그램을 완료한 운용자를 둔 함선들은 요격률이 약 12%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현장 경험만으로 시스템을 배운 운용자를 둔 함선들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보당국은 1945년 4월과 5월 동안 미국 방공 효율성이 왜 그렇게 극적으로 개선되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본 정찰기는 가끔 장거리에서 미국 함선을 촬영했습니다. 정보 분석가들은 이 사진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장비 또는 안테나 구성을 식별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개선된 레이더 성능을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첼의 개량은 기존 장비의 내부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들은 눈에 보이는 외부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일본 분석가들은 새로운 장비가 아닌 회로 개량이 미국 개선의 원인임을 결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정보 실패는 일본 전술교리가 강화된 미국 역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전후조사된 일본 포획 문서는 미국 레이더 개선에 대한 적의 혼란의 정도를 드러냈습니다. 일본 연합 함대 사령부의 정보 평가는 1945년 5월 날짜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완전히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이전 장비를 훨씬 능가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미국 기술 역량을 극적으로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고급 시스템의 탐지 성능을 귀인했습니다. 이러한 과대평가는 일본 전술 계획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필사적인 공격 전술로 이어졌습니다. 이 전술들은 방어 체계를 압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본 지휘관들은 이 방어 체계가 실제보다 훨씬 더 유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방어 체계는 실제로 극적으로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기술의 최적화를 통해서였습니다. 혁명적인 새로운 시스템의 배치를 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존한 가미카제 임무의 일본 조종사 보고서는 또 다른 증거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레이더 개선에 대한 적의 관점을 다루었습니다. 미국 전투기에 의한 요격으로 임무를 중단한 조종사들은 일관되게 더 먼 거리에서 교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전쟁 초반보다 더 많았습니다. 일부 보고서는 미국 전투기들이 다가오는 일본 편대의 정확한 고도와 방향을 아는 것처럼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정밀한 추적 정보를 시사했습니다. 이전 레이더는 그런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일본 지휘 체계를 통해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지휘관들은 미국 개선의 기술적 근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조종사들에게 더 큰 노력을 촉구하는 것 외에는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증가하는 손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개선된 방어 체계를 직면하는 것이 일본 항공 승무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미카제 조종사들은 이미 확실한 죽음의 임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미국 방어 체계가 극적으로 더 효과적이 되었다는 지식은 이러한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생존한 일본 항공 요원과의 전후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정보 평가는 조종사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1945년 5월과 6월 동안 발생했습니다. 많은 조종사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본질적으로 절망적이 되었다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방어 체계가 자신들을 탐지하고 요격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술을 사용하든 상관없이였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은 가미카제 전술의 효과 감소에 기여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숙련된 조종사의 단순한 소모와 분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악화되는 항공기 유지 보수도 한몫했습니다. 개선된 미국 방공의 전략적 함의는 즉각적인 전술적 효과를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더 광범위한 일본 전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본토 방어 계획은 중요한 것을 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미카제 전술이 미국 침공 함대에 심각한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침공이 완전히 실패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는 전쟁 지속을 미국 대중에게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게 만드는 비용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키나와 캠페인 동안 가미카제 전술이 예상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강요했습니다. 일본 군사 지도자들은 1945년 6월 무렵 규슈에 대한 미국 침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규슈는 가장 남쪽에 있는 본토 섬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내부 논쟁에 기여했습니다. 이 논쟁은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궁극적으로 항복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8월 원자 폭탄 투하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개량 프로그램의 성공은 현장 개량을 통해 다른 방어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유사한 노력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대공포 조중이도 개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동하는 목표물에 대한 추적 정확도를 개선했습니다. 손상 통제 장비도 개조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미카제 공격에서 살아남은 함선에서 얻은 교훈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통신 시스템도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레이더 초계함과 전투 공중 초계기 간의 조율을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개량은 총체적으로 미국 방어 역량의 시스템 수준 개선을 창출했습니다. 이것은 단일 개량이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을 넘어섰습니다.
해군이 현장 개량을 수용하고 장려하려는 의지는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기술적 개선은 작전 경험에서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작전 조건에서 개량된 레이더 시스템의 유지 보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테스트에서는 이것들을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추가 회로는 표준 시스템보다 더 자주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서태평양 전역의 열대 조건에서 그러했습니다. 염분 공기와 높은 습도가 부품 안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기술자들이 특별 유지 보수 절차를 개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해군전자기술학교는 모듈을 추가했습니다. 이 모듈들은 개량의 유지 보수 요구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예비 부품 재고는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고장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품의 충분한 공급을 보장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량된 시스템은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이것은 표준 장비와 유사했습니다. 월별 유지 보수 보고서는 개량된 레이더를 갖춘 함선이 95% 이상의 장비 가용률을 경험했다고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표준 시스템 성능과 일치하거나 초과했습니다. 개량 프로그램 동안 개발된 문서는 전후 레이더 개발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미첼의 원본 기술 보고서가 편집되었습니다. 체내 평가, 설치 절차, 그리고 운용자 훈련 자료도 포함되었습니다. 전투 효과 데이터가 이 포괄적인 기술 매뉴얼을 완성했습니다. 이것들은 후속 레이더 개발 프로그램의 참고 자료 역할을 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의 공학부는 이 개량 사례 연구를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이 연구들을 레이더 설계 원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사용했습니다. 이 개량은 효과적인 공학 최적화의 표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시스템 기본 원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극적인 성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고급 기술이나 상당한 자원 없이도 가능했습니다. 미국의 레이더 개선은 당면한 태평양 전쟁의 맥락을 넘어 국제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합국들은 이러한 개선 사항들을 큰 관심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영국 해군과 호주 해군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 나라의 기술 연락 장교들은 1945년 중반에 미국 함선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개조 사항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두 해군은 이후 자신들의 레이더 시스템에도 유사한 개조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태평양에서 작전하는 연합군 함선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기술 교류는 전술적 혁신을 공유하는 데 있어 연합군의 효과적인 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국가가 발견한 개선 사항이 모든 연합군 작전에 도움이 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추축국의 접근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명목상의 동맹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일본은 기술 혁신을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개조 프로그램의 경제적 영향은 놀랍도록 미미했습니다. 이는 전략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특히 그러했습니다. 전체 태평양 함대에 걸친 부품, 설치, 훈련 및 문서화 총 비용은 약 8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함선 건조 비용이나 구한 함선 및 인명의 가치에 비하면 사소한 금액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용 효율성은 이 프로그램을 훌륭한 사례로 만들었습니다. 기존 시스템 개선에 대한 비교적 작은 투자가 전략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득은 완전히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고 배치하는 비용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전후 예산 분석가들은 이 개조 프로그램을 시스템 최적화 투자를 지지하는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새로운 개발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를 선호했습니다. 이 개조 프로그램의 성공은 전후 해군이 기술 개발 및 배치에 접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군은 유망한 현장 개조 사항의 신속한 평가 및 배치를 위한 공식 절차를 수립했습니다. 이는 미첼의 레이더 개선으로 성공적임이 입증된 임시 절차를 제도화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신속한 평가와 계산된 위험 수용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조가 명확한 전투 효율성을 보일 경우 신속한 함대 전체 배포를 강조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기술적 엄격함의 필요성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이는 전투 상황이 때로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함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시기적절한 능력 향상을 달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첼이 중요한 전투 시스템에 승인되지 않은 개조를 기꺼이 시행한 것은 비범한 개인적 용기와 직업적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규정을 위반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심각한 징계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군사 장비 무단 개조에 대한 군법 회부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개조가 즉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이해했습니다. 공식적인 승인을 기다리는 데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함선과 선원들이 손실될 것이었습니다. 미첼은 동료 선원들에 대한 자신의 의무가 우선임을 의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함대에 대한 의무 역시 평시 규정의 엄격한 준수보다 우선했습니다. 이 결정은 기술적 자신감뿐만 아니라 도덕적 용기도 필요로 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잠재적 이익을 위해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해군이 미첼의 무단 개조에 보인 긍정적인 반응은 조직 가치에 대한 중요한 신호를 함대 전체에 보냈습니다. 이는 주도성과 혁신이 인정받고 보상받을 것임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전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때 그러했습니다. 혁신이 평시 규칙을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위반해야 할 때도 포함되었습니다. 일본이 항복한 1945년 8월까지 미첼의 개조는 표준 장비가 되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태평양 함대 전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600척이 넘는 함선이 강화된 레이더 시스템을 운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전함과 항공모함부터 구축함, 호위함 및 초계정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 개조 장비들은 방공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4,000건 이상의 개별 가미카제 출격에 맞선 것이었습니다. 이 출격들은 마지막 5개월의 전투작전 기간 동안 감행되었습니다. 개조된 시스템을 갖춘 함선들은 87%의 요격 성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쟁 전체 기간 동안 배치된 가장 성공적인 방어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이 성공률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어떤 참전국이 사용한 방어 시스템과도 비교할 만했습니다. 이는 기존 장비에 대한 비교적 간단한 개조를 통해 달성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술의 배치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개조된 레이더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나 전술적 이점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미국의 전쟁 접근 방식을 상징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주도성과 조직의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리나 공식 절차에 대한 엄격한 준수보다는 실용적인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미첼의 회로는 그 자체로 이국적인 부품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혁명적인 이론적 원리도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고급 제조 기술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개조는 기존 기술의 영리한 적용을 통해 성공했습니다. 이 개조는 작전 요구사항에 맞춰 특별히 최적화되었습니다. 이 최적화는 깊은 기술 지식과 직접적인 전투 경험을 가진 사람에 의해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미국의 실용주의를 반영했습니다. 이는 이론적 우아함이나 교리적 순수성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일관되게 우선시했습니다. 개조는 실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최전선 인력은 전투작전에서 매일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공식 개발 프로그램의 완벽한 해결책을 기다리기보다 즉시 사용 가능한 자원과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군사 효율성에 대한 더 넓은 교훈은 레이더 기술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쟁에서 조직 성공의 근본적인 원리를 밝혀주었습니다. 군사 효율성은 우월한 장비, 수적 이점, 심지어 전술적 교리에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직 문화에도 똑같이 의존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모든 수준에서 적응과 혁신을 장려하고 보상합니다. 태평양 함대가 미첼의 개조를 신속하게 인식하고 채택한 것은 전술적 혁신을 활용하려는 리더십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혁신의 출처나 확립된 절차, 준수 여부와는 무관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 유연성은 기술적 개조 자체만큼이나 전략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공식 승인 절차에 대한 경직된 준수는 함대 전체 배치를 몇 달 지연시켰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추가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수십 척의 함선이 추가로 손실되었을 것입니다. 해군이 효과적인 혁신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검증하며 함대 전체에 배치하는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이는 역사상 어떤 유사한 조직보다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이는 어떤 무기 시스템이나 전술 교리만큼이나 최종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미첼의 이야기는 개인 혁신의 다른 유명한 사례들과 함께했습니다. 이러한 혁신들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전략적 이점을 창출했습니다. 그 개조는 일회용 보조 연료 탱크와 같은 개발 사항들과 나란히 했습니다. 이는 전투기 호위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다른 개발 사항으로는 대공포 효율성을 혁신한 근접 신관이 있었습니다. 전술 통신 절차 또한 전투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절차들은
공식 교리 개발에서가 아닌 실제 전투를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혁신들은 현대 기술 전쟁에서의 군사적 성공이 몇 가지를 요구한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산업 역량, 기술적 정교함, 그리고 건전한 전략을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모든 수준의 인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 문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인력이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책을 개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표준화 요구 사항과 혁신을 위한 유연성의 균형을 성공적으로 맞춘 조직은 더욱 경직된 적들보다 결정적인 이점을 가졌습니다. 개조된 레이더 시스템은 전후 즉각적인 기간 동안 계속 작동했습니다. 이는 해군이 전시 작전에서 평시 작전으로 전환하는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해군이 1940년대 후반에 전시 함선을 퇴역시키고 새로운 함선 설계를 도입하면서 미첼의 개조는 사양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차세대 레이더 시스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레이더 개발 프로그램의 기술 사양을 작성하는 엔지니어들은 특정 능력들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능력들은 개조된 SC 레이더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미래 시스템의 요구 사항이 되었습니다. 1950년대 초반까지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은 미첼이 파악했던 원리들을 통합했습니다. 이는 현장 개조가 아닌 표준 설계 특징이 되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현장 임시방편에서 공식적인 제도적 요구사항으로의 발전은 혁신이 군사 조직을 통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기술 표준과 제도적 지식에 내재되었습니다. 개조된 레이더 디스플레이는 뚜렷한 개별 반사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음극선관 스코프는 한때 가미카제 항공기가 배경 잡음과 섞여 표시되었습니다. 이는 구별되지 않는 접촉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디스플레이는 미국의 기술적 적응성과 조직적 유연성에 대한 지속적인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미첼이 1945년 2월 브라이언트 함에서 신중하게 납땜하여 설치한 회로는 해군 방공 능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수십 년 동안 미국 함선을 보호할 것이었습니다. 무단 개조는 평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군법 회부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그것들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또한 태평양 전쟁의 승리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945년의 중요한 봄 가미카제 공격은 미국 해군 병력에 감당할 수 없는 사상자를 초래할 위협이었습니다. 이 병력들은 오키나와 침공을 지원했습니다. 한 레이더 기술자의 주도성, 기술 전문성, 그리고 도덕적 용기는 전술적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이 이점은 최종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미첼의 유산은 회로도와 성능 사양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는 인간의 창의성과 개인의 주도성이 결정적인 요소로 남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점차 기술화되는 현대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